아무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부터 제가 소개드리고 돌아가면서 소개드리고 토론을 몰아서 하는 게 나을까요? 예, 시간이 그래 지금 이미 지연돼서 이번 라이프롱 스트레티지 오브 에우틱 밸브 트리트먼트란 큰 제목으로 네 분의 연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 제목은 신상훈 교수님, 밸브 셀렉션 로우 리스크 영거 페이션트 부탁합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병원도 열심히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병원이라서 참 죄송하긴 한데 어떻게 저희도 좀 같이 이렇게 좀 파업을 하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밸브 실렉션 인 로우 리스크에서 이제 사실 젊은 환자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영 페이션트, 영 타바 페이션트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은 꽤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밸브 듀러블리티나 이제 나중에 이제 타바 밸브를 다시 수술해야 되는 익스플란테이션 해야 되는 경우에, 그다음에 코로나 아테리 리액세스라는 거, 그다음에 타바 앤 타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50세 미만이면은 메카니컬 밸브를 넣어라. 50세에서 65세에서는 메카니컬이나 티슈 밸브, 65세 이상은 티슈 밸브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고전적으로 배웠던 이제 상태인데 지금 현재 타비의 커런트 인디케이션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예전에 하도 하단 서지컬하게 하이 리스크에서부터 지금 현재 로 리스크까지 우리나라만 안 되고 있지 다른 나라는 다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생각이고요. 나이대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STS 스코어도 각 스타디들이 진행되면서부터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 파퓰레이션의 한 12% 정도가 65세 미만 환자가 타비를 받고 있고 65세 미만 타비 환자들의 지금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10% 정도 내에서 지금 한 반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미국에서는 US 마켓에서는 결국 이 타비가 아이솔레이티드 AVR 혹은 전체 AVR 내수를 넘어간 게 이제 2018년도이고요. 이 숫자는 점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 같고 향후에는 대부분 이제 타비를 먼저 고려를 하고 이제 사바는 나중에 고려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남아 있는 라이프 익스펜턴시가 옛날에는 별로 걱정 안 하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인 환자들이어서 한번 넣고 이제 괜찮겠지 하고 뭐 사망하시는 시점까지 잘 사시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면은 이제 한 15년, 25년이 남아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고 나서 또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고 나면은 뭐 또 해도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을까 말까지만은 60세 정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면은 타비를 또 하든지 아니면은 사바를 수술을 하고 나서 타비를 연속적으로 하든지 타비한 후에 이제 익스플란테이션을 하고 나서 타비를 하는 이런 사바를 하고 또 다시 타비를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밸브 듀러블리티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기존의 사바들에 비해서 타바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웃컴들에서 이미 정령이 되어 있고 5년, 2년, 뭐 30일 모탈리티, 메이저 스트로크 같은 것들에 대한 아웃컴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파트너 3의 이제 5년 듀러블리티 데이터에서 헤모다이나믹하게 사바에 비해 타비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민 그레디언트라든지 밸브 에어리어라든지 뭐 인터벤션이라든지 밸브 페일리어 같은 것들이 그런 수술한 거에 비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내용들로 이 듀러빌리티를 증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노션 트라이얼이라는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 코어 밸브에서는 이 두 탑이랑 사바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아웃컴 올코드 모탈리티에 대한 아웃컴을 증명한 것 외에도 헤모다이나믹하게 혹은 스트럭처럴 밸브 디테러레이션이라는 이 관점에서 이 사바에 비해서 타비가 우월하다라는 식의 이제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 말은 결국 이제 민그레디언트의 변화라든지 AR이 발생하는 것들이라 등 이런 모더레이트 혹은 시비어한 스트럭처럴 밸브 디테러레이션이 이 서저리에 비해서 코어 밸브로 한 타비가 좀 더 우월한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로리스크한 ICT 클리니컬 아웃컴에서 뭐 모탈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웃컴들은 탑이나 사비 뭐 수술이나 별 차이는 없지만은 헤모다이나믹하게 생각한다면은 지금 밸브 볼륨 익스펜더블 밸브가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보다 헤모다이나믹하게 조금 더 우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뭐 밸브 플랫폼이라든지 에어리어의 차이인 것 같고 이런 요소들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스마트 연구에서 밸브 디스펑션, 밸브에 대한 헤모다이나믹이 볼륨 익스펜더블보다 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5, 60대 이제 타발을 하고 이제 한창 액티비티가 있는 환자들이 이제 타비를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수술을 하면 안 되냐라는 거에 대한 이슈는 결국 이 임플란테이션 돼 있는 이 밸브를 뜯어내야 된다는 뜻이 되는데 생각보다 이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이거 수술을 하면 되지라는 생각에 비해서는 오버올 모탈리티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두 개의 스터디에서 나온 이제 밸브 서지컬 익스플란테이션이라는 거에 대한 모탈리티가 거의 30일 모탈리티가 10에서 13% 정도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했던 환자들의 그 리스크 자체가 과거에 했던 타비 환자들이 이 리스크가 높았던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 뒤에 다시 수술을 하는 것들이 모탈리티가 높은 것들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타비앤 타비를 할 경우에 모탈리티가 6%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은 12%대 6% 정도의 30일 모탈리티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타비를 익스플란테이션 하는 거에 대한 위험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제 TBT 레지스트리 이제 미국에서 하는 타비 레지스트리에 들어가 있는 환자들에서 타비인 타비가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고 전체적으로는 한 오버홀하게는 0.1%의 환자들이 타비엔 타비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타비엔 타비를 했던 환자들의 민 타임이 타비를 하고 난 다음에 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4, 5년 정도 만에 리임플란테이션을 하는 이벤트들이 생겼고 이 대부분은 볼론이라든지 셀프 익스펜더블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한 아웃컴을 얻었지만은 보면은 데스 스트로크 같은 것들이 5.1, 3.0 정도 기존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냥 타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두 타비를 했을 때 페일드 타비에 의한 리두 타비가 한 인시던스가 0.2% 현재로서는 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계속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그 환자들이 점점 라이프 익스펜턴시가 올라가고 로우 리스크 환자들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코로너리 옵스트럭션 같은 것들이라든지 코로너리 플로우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다시 리두 임플란테이션을 할 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가장 좀 고려되는 부분이 코로너리 옵스트럭션이라든지 컴프레션이 리드 타발을 하는 경우에 보통 네이티브 타발을 한 거에 비해서 인시던스가 높다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비를 한 거에서 이 에드워드 쪽에서 했던 타비앤 타비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그 에드워드인 에드워드나 에드워드인 난 에드워드에서 헤모다이나미컬하게는 네이티브 밸브에 비해서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그 리임플란테이션을 했을 때 30일 만에 했던 아웃컴들은 괜찮은데 아무래도 타비인 타비를 하고 나서 1년 팔로우업 한 거에서는 새로운 타비를 또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프레셔 그레디언트 같은 것들은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내용이 코로너리 아테리 디지즈에 대한 부분인데 이 코로너리 아테리 디지즈가 그 타비 환자들에서는 한 60에서 80% 정도로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들 코로너리 다시 리억세스를 해야 되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타비 환자들을 팔로우를 하면서 보통 한 8% 1년에 한 8%, 한 4년 정도 살게 되면 한 34% 정도는 코로너리를 다시 리억세스해야 되는 위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아테리를 리억세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 리억세스를 못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 팩터들이 나와 있는데 이 리스크 팩터들 중에서 사이너스 발살바라든지 발살바의 레이쇼라든지 이제 아오르틱 임플란트의 데스라든지 그 추가적으로 에볼루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리억세스를 못할 확률이 오드 레이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탑인 게다가 이 탑인 타바를 할 때 이 코로너리 억세스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중에 추가적으로 이 임플란테이션을 할 때 코로너리 아테리의 위험 위쪽으로 이 밸브가 놓일 가능성이라든지 사이너스 시퀘스트레이션이 되면서 코로너리 옵스트럭션이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위험도를 고려를 같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SD 정션이 그렇게 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하든지 사실 별 상관없이 추가적인 임플란테이션을 해도 코로너리 플로우가 유지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그 SD 정션이 작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메드트로닉 밸브 코어 밸브 쪽 이 시스템을 하는 경우에 나중에 리억세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데이터에서 그 타비 환자들을 팔로우하면은 한 47% 정도가 이제 다시 PCI를 외부 병원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팔로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외부 병원에서 PCI를 한 47% 정도 해가지고 왔다라는 데이터가 있는 걸 보서는 이 타비 환자들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PCI를 할 확률이 점점 높아질 것이고요. 아무래도 사피엔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너리 리억세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확률로 억세스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결국 밸브 플랫폼의 차이인 거는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특히나 이런 CT를 가지고 확인을 했을 때 이 아나토미컬하게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에볼루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코로너리 억세스를 막는 반면에 이제 사피엔 3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작다 보니까 코로너리 억세스를 막는 부분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타비앤 타비를 했을 때 코로너리 리억세스에 대한 확률 같은 경우에는 타비앤 타바에서 사피엔 계열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코로너리 리억세스에 가능한 거 못하는 경우가 한 23%, 이제 에볼루 같은 경우는 35, 옥큐레이트 네오 같은 경우는 41% 정도로 보고된 논문도 있는 것을 봐서는 이 두 번째 억세스 이제 시술을 할 때 SD 정션의 사이즈가 크지 않으면은 이런 밸브의 실렉션이 굉장히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사실 밸브 실렉션을 하는 거에서 로우 리스크 환자들에서는 사실은 사파가 아직까지는 퍼스트 초이스이긴 합니다만은 이 환자들에서 또 타비를 꼭 해야 되는 환자일 경우에는 밸브 듀러블리티라든지 코로너리 리억세스, 리드 타바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결국 듀러블리티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개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되어 있지만은 헤모다이나믹하게는 사실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가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되고 하지만 이 환자들이 좀 더 오래 살 것 같다라고 오래 살고 이제 나중에 CAD의 리스크를 생각한다면은 볼륨 익스펜더블 밸브가 좀 더 선호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리드 타바를 하는 경우에 리드 타바를 할 때 코로너리 억스트럭션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그 볼륨 익스펜더블 쪽을 선호하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까지 마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시혁 교수님, 분당 서울대, Hemodynamics and Durability. 네. 저는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를 준비했는데 제목이 제가 생각한 거랑 달랐네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보험 기준이 이제 80세로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문제는 많이 안 강시혁 선생님 제목이 스몰 애뉴러스에서 헤모다이나믹스 앤 듀러빌리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잘못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보여주시죠. 네, 제가 이걸로 준비해가지고 네,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이드라인이고요.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65세 20년 이상 기대하면 수술로 가도록 하고 있고 80세 이상이고 10년 이하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타비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제 이 밑에 우리랑 일단 다르기는 하고 요 밑에 깔려 있는 생각은 수술을 하는 경우에 세버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간다. 타비는 아직까지 10년 장담 못한다. 이런 생각이 일단 깔려 있는 것 같고 최근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수술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타비로 가면 20년 이상 장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타비를 하면 그 다음엔 수술은 사실 어려우니까 타비 다음엔 그 다음에 타비가 갈 텐데 요건 20년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술은 다 수술은 어떤 밸브를 써도 똑같고 타비는 타비를 써도 똑같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또 새로운 밸브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도 또 똑같은 생각 계속 진실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기대 수명을 85세 정도로 생각해 놓고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가이드라인하고 유럽 가이드라인 약간 차이가 있는데 미국 가이드라인은 80세랑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중간에는 수술도 가능하고 타비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 반면에 유럽에서는 75세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고요. 밸브는 미국 가이드라인의 경우는 50세 이하에서는 미케니컬, 65세 이상에서는 티슈 밸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계속 올라서 지난 22년의 기대 수명은 83세 가까이 되었고요. 기대 수명이 사실 제일 긴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일본이 제일 길긴 한데 우리나라 3위고 OECD 평균보다도 사실 더 높고 미국보다 기대 수명이 더 긴 나라라서 남자의 경우는 80세, 여자의 경우는 85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면에서도 미국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 여명은 한국인의 경우는 60세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여자의 경우는 거의 30년을 살고 남자의 경우 20년을 살고요. 우리가 타비를 많이 하게 되는 80세에서는 여성분들은 한 10년 살 걸로 기대가 되고 남성분들은 8년 정도 더 살 걸로 기대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통계적인 이야기니까 질환이 많은 분들은 조금 더 짧을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도 생각은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10년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저 젊은 시기에 질환이 진단되게 되면 3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65세 이하에서 그리 많은 건 아니기는 하고 65세 이상부터 생각하면 65세 이후에 한 번 넣고 그러다 보면 평생에 한 번 정도는 더 넣게 될 것 같으니까 2번째 밸브 넣는 것까지는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요. 3번째가 되면 정말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타비를 먼저 선택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비가 환자분들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노션은 10년 데이터 발표했는데 차이 없다. 파트너 3년, 5년 했는데 타비가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모른다. 에볼루트 로우 리스크도 클리니컬 아웃컴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마지노하게 좋은 방향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퍼스트 세라피로 타비는 분명히 고려할 만한 대안이기는 한데 타비의 한계들이 있다 보니 아나토미컬하게 젊은 환자분들은 타비가 가능하긴 하더라도 수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듀러빌리티 역시 제일 고민일 수밖에 없고 미케니컬 밸브를 넣을 수 있는 환자에서는 미케니컬 밸브를 넣는 게 우선일 거고 아직까지는 수술이 더 듀러빌리티가 길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애뉴러스가 작은 경우에 퍼머넌트 작은 경우에 페이션 프로세시스 미스매치 PPM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파라밸뉈라 렉이 심한 경우에 모탈리티도 높고 두 번째 시술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이런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이제 밸브인 밸브도 그렇고 타비를 첫 번째 하게 되는 경우에는 코로너리 액세스가 제일 고민되는 문제인 것 같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코로너리 액세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메이커를 넣는 경우에는 젊은 사람에서는 특히 페이스메이커를 넣게 되면 롱텀 아웃컴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하지만 이런 고민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환자들에서는 타비가 분명히 선호되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타비를 넣고 나서 테버 우리나라에서 아직 많지 않을 텐데요. 전 세계적인 레지스트리 결과 살펴보면 64,000건의 타비를 하고 리두 테버를 했던 200건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시술이 실패해가지고 넣은 경우가 베일아웃으로 첫 번째 프로시저에 실패해가지고 두 번째 넣었던 상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넣고 나서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프로시저가 아니라 밸브가 페일돼가지고 넣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시저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베일아웃으로 프로시저의 페일로 베일아웃한 경우에는 모탈리티가 만만치 않고요. 30일 모탈리티가 5.4%고 코로널 obstruction도 1.3% 조금 높은데 그렇지 않고 첫 번째 프로시저는 잘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밸브 페일러 된 경우는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1년 이내에 재시술하게 된 경우가 3분의 1, 1년 이후에 한 경우가 3분의 2였었고요. 이제
아무래도 1년 내에 다시 하게 된 경우에는 AS도 있지만 AR이 많이 있었었고요. PVL이 문제가 돼서 PVL 때문에 다시 한 경우가 많았을 거고 PVL 때문에 AR 때문에 한 경우가 73%였었고 1년이 넘어서 하게 된 경우는 AR뿐만 아니라 이제 AS가 아무래도 더 메인이 아니었을까, 밸브 디티어레이션이 메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약간 다른 분포를 보이지만 저 레지듀얼 그레이디언트 13mm 머큐리 억셉터블하고 코로너리 플로 옵스트럭션 0.7% 높지 않았고 30일 모탈리티 1.4%로 비교적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서 테버인 테버 일단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이슈가 코로너리 옵스트럭션이 될 것 같은데요. 밸브에 따라서 첫 번째 넣은 밸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첫 번째 넣은 밸브가 에볼루트 밸브인 경우에는 이슈가 이제 네오스커트가 생긴다는 이슈입니다. 첫 번째 밸브를 넣어놓고 나서는 코로너리 액세스가 가능했던 경우라도 두 번째 밸브를 넣으면 저 안에 있었던 밸브가 바깥으로 쭉 펴지게 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네오스커트, 두 번째 밸브 바깥쪽에 스커트가 새로 생기게 되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 전에는 스커트가 요만큼만 있었는데 두 번째 밸브를 넣고 나서는 첫 번째 밸브 리플렛이 스커트처럼 작용하는 네오 스커트가 생기다 보니까 코로너리 사이너스 시퀘스트레이션이 생길 수 있고 코로너리 obstruction이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있어서 이 밸브의 특성, 수프라애뉴라로 리플렛이 들어간다는 특성, 그 다음에 스텐트 프레임이 조금 더 크다는 특성, 이런 특성들 때문에 첫 번째가 이제 에볼루시였던 경우에는 코로너리 액세스에 많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이피언 밸브가 들어간 경우는 아나토미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이제 네 가지 타입이 코로너리 사이너스의 모양과 첫 번째 들어간 밸브의 모양에 따라서 네 가지 조건이 가능할 텐데 다이애미터도 사이너스가 더 크고 높이도 사이너스가 더 큰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비교적 안전할 거고요. 사이너스가 디멘전도 작고 하이트도 더 낮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저 세이피언을 넣지 않았겠죠. 그런 경우는 에어틱 다이섹션이 생기거나 위험한 일이 생겼을 거고 아예 안 했을 거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하이트는 낮지만 디멘전이 더 큰 경우가 있을 거고요. 디멘전은 더 작지만 좌우폭은 좁지만 높이가 더 높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를 각각을 보게 되면 이제 높이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사피엔을 넣었지만 디멘전이 더 큰 경우에는 저 두 번째 테버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36% 정도,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멘전은 옆으로는 공간이 조금 있는데 위아래로는 사이너스 코로너리 ST 정션을 넘어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아예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50%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역시 이제 세이피언 밸브를 넣은 경우에도 테버인 테버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런 아주 아이디얼하게 코로너리 사이너스 디멘전도 크고 하이트도 더 높은 경우에는 100% 가능하겠지만 전체를 다 합치고 보면 20% 이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거고 특히 이제 하이트가 더 높은 경우에는 50% 이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 네오스커트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저 처음에 넣었던 밸브 리플렛이 벽으로 붙여지면서 생기는 새로운 스커트라고 해서 니오 스커트라는 표현을 쓰고 이런 게 코로너리 obstruction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셀프 익스펜더블을 넣은 경우가 역시 더 문제일 거고 또 좀 다른 이슈 중에는 셀프 익스펜더블을 넣고 그 안에 벌룬 익스펜더블을 넣은 경우에 수프라 애뉴라로 밸브가 들어있고 만약 저 벌룬 익스펜더블이 조금 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리플렛이 두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리플렛이 위에 남아가지고 오버행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또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얘가 잘 안 열리는 밸브일 테니까요. 이런 오버행 이슈도 존재할 수 있고 벌룬 익스펜더블을 넣은 경우에는 네오 스커트 높이는 조금 더 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션 프로세시스 미스매치가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저 세버하고 나서 타비를 한 이제 밸브인 밸브보다는 테버인 테버가 프로세시스 ppm이 조금 더 적다고 하고요. 여러 이제 연구들에서 타비가 히모다이내미컬리 유리하다. 오히려 이제 밸브 에어리어가 더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수술한 것보다는 탑이 밸브가 늘어나기도 조금 더 여유 있게 늘어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장점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이런 ppm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인자들 중에는 첫 번째 넣었던 밸브가 스테노시스 된 경우가 조금 더 많고 이제 첫 번째 밸브가 리거지테이션이 문제가 돼서 타비를 하는 경우는 저 ppm이 조금 더 적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탑의를 넣고 나서 테버 인 테버가 아니라 테버 익스플랜테이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탑이 밸브를 빼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거고요. 요 다기관 레지스트리 전 세계 42개 기관에서 270명, 269명을 모은 레지스트리 결과를 보면 벌룬 익스펜더블이 절반, 셀프 익스펜더블이 절반이었었고 익스플랜테이션 하는 인디케이션에는 엔도카다이티스가 제일 흔했었고요. 그다음에 스트럭처럴 밸브 디제너레이션이 20%, PVL이 18%, PPM이 10% 다양한 이유로 익스플랜테이션을 하게 된다고 하고 13% 정도는 에오틱 루트 리플레이스먼트도 같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 루트가 너무 늘어나거나 루트에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서 리플레이스먼트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익스플랜트는 굉장히 위험한 하이 리스크 수술이라서 인하스피탈 모탈리티가 무려 10%가 넘고요. 12%나 되고 1년 모탈리티는 28%, 30%가량 되는 굉장히 위험이 높은 수술입니다. 물론 배경이 엔도카다이티스가 생기거나 환자가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 이런 상황까지 됐을 것 같지만 모탈리티도 굉장히 높고 스트로크 리스크도 굉장히 높은 수술이고요. 저희는 딱 하나 경험했었는데 세이피엔을 넣고 LV 럽처가 돼가지고 바로 수술장에서 들어가서 익스플랜트하고 리플레이스했던 경우였는데 되게 떼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딱딱하게 들어가서 떼기 어려워하셨었고 이제 문헌에 따르면 셀프 익스펜더블을 넣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쭉 펴져서 어센딩 에오타에 리엔도셀리얼리제이션이 돼가지고 이걸 다 긁어내다 보면 에오타가 멀쩡할 수 없어서 리플레이스먼트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플랜트 하게 되는 경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버를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수술이 오래 간다고 해서 젊은 사람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SVD 측면에서 Structural Valve Deterioration 측면에서는 젊은 사람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SVD가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젊어서 활동량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더 밸브가 많이 열렸다 닫혔다 하게 되는지 프레셔를 더 많이 받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젊은 사람에서 SVD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게 알려져 있어서 60세 이상에서는 뭐 시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50%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술이 더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뭐 20년 후에는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 타비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술을 한 경우에 수술을 또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고 탭을 인 세버 밸브 인 밸브가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밸브의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지 타비를 할 수밖에 없고 똑같이 23mm라고 하더라도 제조사에 따라서 구조가 약간씩 달라서 이너 다이미터는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너 다이미터는 모자이크 밸브인 경우에는 19mm이고요. 마그나는 23mm를 넣어도 이너 다이미터는 21mm 라서 이런 특성에 따라서 이제 넣는 위치와 사이즈를 잘 결정해야 되고 또 코로너리 obstruction이 발생하는 위치도 밸브 타입에 따라 다른데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스텐티드 밸브고 스텐티드 익스터널리 마운티드 밸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너리 obstruction의 위험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밸브인 밸브가 리두 세버보다는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고요. 세버 같이 큰 수술을 2번이나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모탈리티나 위험성이 높을 거라서 밸브인 밸브가 앱솔룬 모탈리티도 7.5% 낮추게 되고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 리스크도 10%가량 낮추고 수혈이나 제2번 위험 같은 위험들도 낮추는 걸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 세버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밸브인 밸브를 많이 고려하게 될 것 같고요. 뭐 어떤 경우에 리두 세버를 고려하냐, 어떤 경우에 밸브인 밸브를 하게 되냐, 뭐 이렇게 나눠놨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 밸브인 밸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코로너리 액세스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리스크 플레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니오스커트가 발생할 텐데 마찬가지로 네오스커트가 발생할 거라서 수술로 넣어놓은 밸브의 윗 상단이 코로너리 오스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느냐, 리스크 플레인이 코로너리 오스보다 밑에 있는 경우는 밸브인 밸브를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리스크 플레인이 코로너리 오스보다 위에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 위에 있더라도 옆에 사이너스와의 정션,
여기 virtual transcatheter valve to sinotubular junction distance. 그러니까 옆에 사이너스까지의 거리가 2mm 이상이 그래도 나오면 밸브인 밸브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virtual distance가 2mm가 채 안 되는 저 빡빡하게 들어간 경우에는 밸브인 밸브하고 코로너리 액세스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코로너리 사이너스의 크기와 높이와 코로너리 오스와 이런 아나토미들이 저 코로너리 액세스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밸브인 밸브 밸브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ppm일 텐데요. 첫 번째 서지컬 밸브가 아무래도 에어리어가 이너 다이미터가 좀 작고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밸브를 넣고 나서도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높게 나올 수 있고 그래도 어쨌든 밸브인 밸브 모탈리티 1년째 오버올 서바이벌에서 83%로 보고되어 있고 ppm이 발생하는 위험은 첫 번째 들어간 밸브가 작은 밸브인 경우 21mm 이하인 경우에는 밸브인 밸브 하면 ppm이 잘 발생할 수 있고 첫 번째 밸브의 문제가 리거지테이션이 아니라 스테노시스인 경우에는 3배 정도 저 ppm의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리질리아를 사용한 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고 저 에볼루트도 FX가 나오고 에큐렛 니오 2로 바뀌면서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밸브가 있고 폴티코는 여기 안 넣어놨는데 그런 새로운 밸브들은 하여튼 타비를 넣어놓고도 조금 더 듀러빌리티가 좋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가이드라인 내용들은 앞으로도 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제를 잘못 알고 준비해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Real World Situation of Leaflet Thrombosis.라는 주제로 이완영 교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이 분야에 지금 여러 가지 연구들도 하고 있고 또 많은 데이터도 지금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긴 한데 어떤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시되지 않아서 이스타블리시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해주시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부담을 지어주셔서 당황스럽긴 합니다. 리플렉스 스롬보시스는 이제 오래된 주제긴 하죠. 이제 탑이 처음 나오면서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말씀하신 대로 해결책이 명확치 않고 이제 저희가 이제 노악 사용에 대한 블리딩 이슈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정말로 얼마나 발생을 하고 이게 어떤 원리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다들 이제 로우 리스크 환자까지 이제 타비가 시행이 되고 좀 젊은 환자한테 타비가 시행되면서 앞서 연자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환자들이 20년 가까이 밸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디터리오레이션이 되는 것이 이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른 원인들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이 스롬보시스가 리플렛에 생기면서 일어나는 디터리오레이션은 그래도 약제로 어느 정도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리플렉스 스롬보시스는 전통적인 정의로 이제 HALT라고 얘기를 해서 하이퍼 어테뉴에이티드 리플렉스 스롬보시스의 준말이고 이렇게 CT에서 보면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4D CT에서 보면은 잘 안 열리는 이런 할트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 케이스를 먼저 보시면 이제 70세 남자 환자고 바이커스피드 시비어 AS 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퓨전된 부분인지 어쨌든 칼시파이드 칼슘이 아주 벌키하게 꽤 있고요. 그래서 바이커스피드에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를 시행을 했고 약간 칼슘 있는 부분은 좀 덜 펴진 듯한 것도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29mm 밸브를 시행을 했는데요. 이 환자가 포스트 타비에 원데이 때 이제 아울틱 밸브 Vmax가 한 2.8 정도 나왔는데 3개월 정도 후에 보니까 3.6으로 또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타비 때 3months CT를 찍어 보니까 이제 이 두 리플렛이 잘 안 열리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 보이면 리플렛의 할트가 보이고 있죠, 두 군데. 그래서 이 환자를 이제 에독사반 60mg으로 이제 원래는 이제 저희는 클로피도그렐 단독을
모든 환자를 루틴하게 주고 있고요. 거기에 에독사반으로 변경해서 쓰니까 이제 Vmax랑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좀 떨어진 것을 1년 후에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할트의 이제 내추럴 코스를 본다면 이거를 내비뒀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보면 한 60일 정도 후부터는 파이브로시스가 진행을 하고 한 4년 정도 봤을 때는 칼시피케이션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내비두면은 안 될 건데 요 관련된 저희가 케이스가 있어서 하나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바이커스피드는 아니고 트리커스피드 시비어 AS 환자였고 사피엔 3 26mm로 이제 저희 레지멘대로 벌루닝도 제대로 시행을 했었는데 이 환자가 포스트 타비 후에 이제 Vmax 한 2.1로 유지가 쭉 되다가 롱텀 팔로업을 해보니까 4년 때에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5.5년 때 Vmax가 4.0까지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42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CT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3months 포스트 타비 때 보면 여기 할트 비슷하게 리플렉스 시크닝인지 할트인지가 확인이 되었었는데 5.5년 후에 확인해 보니까 그 부위에 여기 칼시피케이션이 이제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도 처음이었었고요. 그래서 이 이제 내추럴 히스토리에 대해서 파트너 3에서 보면은 할트가 30일 그러니까 포스트 탑이 이후로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없다가 1년 후에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보고가 되었는데 어쨌든 오버롤하게 보면 30일에 한 13% 그리고 1년에 한 28% 정도로 이제 할트가 증가를 하고 서지컬 밸브보다도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답트 트라이얼에서도 이제 여기는 이제 사피엔 3를 거의 90% 환자에서 사용을 해가지고 봤었는데 요게 이제 에독사반이랑 이제 답트 그룹으로 나눠서 봤었죠. 여기에서 할트가 한 14.2% 정도 보고가 되었었는데요. 전에 이제 닥터마카 그룹에서 이제 오버롤하게 봤을 때 사피엔이 거의 한 14%, 사피엔 3 한 16% 정도 3months CT에서 보고된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퍼센티지가 사피엔에선 보이고 에볼루슨 이런 코어 밸브는 한 6% 정도 인시던스가 있다라고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3months 때 이제 타비 CT를 모든 환자에 찍어서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생기는지, 뭐 프레딕터는 뭔지, 얼마나 인시던스가 있는지, 밸브마다 다른지 이런 보는 레지스트리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3months 타비 CT로 이제 계획한 이유는 이제 이 타비 밸브도 밸브를 이렇게 임플란트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 코로나리 스텐트처럼 이제 스테이블하고 머추어한 티슈가 이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덮이는 게 한 90일 정도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300명, 173명의 이제 사피엔 케이스 그리고 에볼루시 한 190 케이스 정도 되고 에이지는 에볼루시 좀 더 고령의 환자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의한 것은 컨벤셔널하게 그동안 보여주던 할트뿐만 아니라 이제 서브 밸뷸러 하이퍼어테뉴이티드 시크닝과 그리고 수프라 밸뷸러 하이퍼어테뉴이티드 시크닝 그리고 이제 사이너스 오브 발살바 네이처 사이너스 쪽에 밀려버린 그쪽에 이제 스롬보스가 생기는 것까지 조사를 하였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밸브 타입 간에 이제 할트 발생률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클로피도그렐 단독을 저희가 썼기 때문에 인시던스가 딴 스터디보다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 할트가 사피엔은 33%, 에볼루스는 14.2%로 이렇게 어드저스티드 RR이 한 3.4 정도로 나왔습니다. 또 재밌는 파인딩은 우리가 네이처 밸브가 밀려서 네이처 리플렛이 밀려 있는 이 사이너스 쪽에 생기는 스롬보스가 사피엔은 1.2%인데 에볼루스는 6.9%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밸브의 사이즈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 보았더니 사피엔 밸브의 경우에는 할트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증가가 되었고 이 에볼루스의 경우에는 할트 발생률이 사이즈와는 차이 별로 상관이 없는 듯한 트렌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파인딩이 생기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네이처 리플렛이 밀리면서 우리가 여기 밸브가 새로 들어가고 그래서 2번 공간이 네오사이너스라는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네오사이너스에 주로 스롬보스 생기는 걸 할트라고 하는데 이 네오사이너스가 이제 이 밸브 타입에 따라서
공간 자체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시스톨릭 때 리플렛이 확 열리게 됐을 때 이 이펙티브 오리파이스 에리어 자체가 좀 이 밸브 디자인마다 좀 다르게 되고, 이게 이제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의 경우에 더 공간이 많이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덜 열리고, 또한 이제 이 리플렛, 이 이펙티브한 리플렛 자체가 위치하는 부분이 이렇게 마른 목골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더 이제 실제적인 리플렛의 스커트가 끝난 이 부분이 한 13mm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 네오사이너스의 버텀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으면 좀 더 워시아웃이 잘 될 수 있고, 요 이렇게 여기가 존 플로우 스태그네이션이 될 수 있는 존이 다를 수 있다. 이게 저희 가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CFD 모델로 이런 거를 검증해 보는 모델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 아orta를 뽑아서 여기에 이제 밸브를 저희가 넣어가지고 이때 CFD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게 이제 데드 존이 되는 이런 네오사이너스의 볼륨이 이렇게 수프라애뉴라일 경우에는 더 볼륨 자체가 적게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벨로시티 웨이브를 보여 보았을 때 이렇게 슬로우 플로우가 있는 공간 데드 존이 이렇게 인트라애뉴라 타입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좀 더 객관적인 지표인 릴레이티브 레지던스 타임으로 보았을 때 레지던스 타임이 높다는, 빨간색으로 높다는 것이 더 플로우가 정체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수프라애뉴라보다는 인트라애뉴라 타입이 더 높더라. 그래서 밸브의 디자인이 다르지만 저희는 똑같은 사피엔의 리플렛을 써서 이것을 스프라로 올려보았을 때 이 차이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밸브 임플란트의 스프라 타입과 인트라 타입의 이 디퍼런스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렇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보면은 이제 사피엔 3가 코어 밸브보다 더 스트롬보스가 많고 익스펜딩을 더 많이 시킬수록 더 많더라라는 보고가 있었고, 코어 밸브나 에볼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뎁스 정도로 임플란트 되면은 이게 훨씬 더 많이 생기더라라는 그런 지오메트리컬한 이런 파인딩도 있었고요. 요거를 이제 저희처럼은 아니지만 실험적인 것으로, 실제 소프트웨어는 아니고 시뮬레이션은 아니고 실험으로 보았을 때도 이런 데드 존이 생기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할트가 정말로 뭐 문제가 될 것이다, 뭐 문제가 별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룹들이 있어서 조금 왈가왈부하지만,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 데이터들을 좀 보면 이제 디세이블링 스트로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TIA 발생률이 이제 닥터마카 그룹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가 된 바가 있었고, 미니애폴리스 하트 인스티튜트에서 보고한 바로는 할트가 있는 그룹이 올코즈 데스도 높고 카디악 데스도 높고 스트로크 TIA도 높더라라고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파트너 3 카디악 CT 서브 그룹에서도 이제 이런 컴포짓 엔드포인트 TIA까지 확인했을 때 이제 할트 그룹이 더 인시던스가 높다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이제 모탈리티뿐만이 아니라 이제 심터마틱한 스트럭처럴 밸브 디터리오레이션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았을 때도 할트가 있으면 더 유의하게 3년 이벤트 레이트가 높은 것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트가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답트를 써볼 수도 있고 이런 와파린을 쓰거나 노악을 써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답트보다는 이런 와파린이나 이제 노악 같은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그동안 이제 보았을 때는 이제 할트가 생기고 나서 와파린을 쓰는 경우에 거의 한 82% 정도가 레졸루션이 되더라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업데이트된 게 2021년에 보았을 때 할트가 생기면은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쓰는 것이 should be considered 정도로 2A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부터 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쓰면 안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임상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답트를 먼저 쓸 건지 탑이하고 노악 삽트 노악을 쓸 것인지, 이런 연구들에서 하나같이 일관되게 이 고령 환자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탑의를 하기 때문에 하이 블리딩 리스크가 문제가 되어서 이제 삽트가 일단은 퍼스트 라인 드럭으로 심플 탑의 환자에서는 권고가 되고 있고요. AFib 없을 경우에. 그리고 또 재밌는 데이터 하나 보여드리면, 오션 탑의 레지스트리에서 서브그룹으로 보았더니, 그렇다면 이 삽트 중에서 뭐가 좋냐에 대한 아스피린보다는 클로피도그렐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였던 것도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이제 탑의는 이
사비보다 이제 리플렉스 스롬보시스가 더 잘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사피엔이 에볼루 알보다 이런 리플렉스 스롬보시스가 더 흔하게 생기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클리니컬 리플렉스 스롬보시스가 있는 환자들이 이제 여러 데이터들에서 약간의 디베이트는 있지만 롱텀 클리니컬 아웃컴도 좀 안 좋게 보이는 것 같고 심토마틱한 밸브 디터리오레이션을 일으키더라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로우 리스크 타비 페이션트의 5-year 롱텀 팔로우업을 한 것을 보았을 때 이제 타비가 이제 서지컬보다 이렇게 아웃컴이 좋지 않은 것에 이제 밸브의 디터리오레이션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할트도 무시하고 지나가지 못할 것 같고요. 일단 리플렉스 스롬보시스가 발견이 되면 어쨌든 쇼텀하게는 안티코아글레이션을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이런 뭐 병리학적인 소견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한 3개월 정도째의 CT를 확인을 해서 이 치료를 좀 이렇게 안티코아글레이션을 쓸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CFD 결과에서도 이렇게 타입에 따라 다른 이 데드존 볼륨을 보여드리고 플로우가 스태그네이션 되는 양상도 같이 보여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리플렛의 움직임까지 넣은 이 FSI로 코드로 좀 진행하는 게 메인 프로젝트인데 그거는 아직 좀 결과가 완성되진 않아서 다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새로운 연구는 이런 환자에서 이런 지오메트리컬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섬유소 용해 장애 같은 뭐 이런 환자 클리니컬 팩터가 또 다른 것이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다른 연구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연자분은 우리 서울 성모의 황병희 교수님께서 라이프롱 밸브 셀렉션 인 바이커스 타브 그래서 밸브 2개밖에 없지 않나? 네, 장 교수님께서 너무 어려운 주제를 주셔가지고요. 라이프롱 밸브 셀렉션만 해도 어려운 것 같은데 바이크 스피드 얘기를 해보시라고 하셔가지고요. 먼저 이제 바이크 스피드에서는 이 정도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냐, 타바를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밸브 초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또 라이프롱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나온 데이터를 보면 타비가 아주 일관적으로 수술에 비해서 뭐 나쁠 게 없이 좋은 결과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RCT에서. 그런데 타비 대 사바야의 RCT에 보면 이제 바이크 스피드는 다 아나토미 크라이테리아에서 다 익스클루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뭐 다 이제 나이 중심으로 지금 미국이랑 유럽은 바뀌었고 유럽 가이드라인은 뭐 바이크 스피드에 따른 내용은 없고 미국 가이드라인은 바이크 스피드에서 뭐 환자의 아나토미나 잘 봐가지고 필요하면 바이크 스피드에서 타비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급여 기준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이크 스피드는 사실은 흉부외과 선생님의 동의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고 뭐 기관마다 조금씩은 그래서 좀 다르게 돌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로 PCR의 노션2 트라이얼이 가장 발견이 됐는데요. 그래서 바이크 스피드가 들어간 첫 번째 RC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70명한테 탑이랑 사바를 비교했고 그래서 75세 이상의 로우 리스크 370명입니다. 그래서 1대1 랜덤을 해서 봤는데 보면 여기에는 바이크 스피드가 거의 한 3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데스랑 스트로크랑 리어스피레이션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넌 디세이블링 스트로크이 타비 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나눠서 보면 트라이크 스피드에서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차이가 안 납니다. 탑이랑 서저리랑. 그런데 바이크 스피드에서는 탑이랑 서저리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앞으로 이제 바이크 스피드에서 0AG 뭐 탑이하는 게 그렇게 뭐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아주 핫 디스커션이 되면서 뭐 여기서 결국 바이크 스피드에서 왜 그런 뭐 엠볼릭 프로텍션 디바이스냐 이런 걸 쓰지 않았냐라면서 뭐 핫 디스커션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N수가 많지 않고 지금 뭐 내비게이트 트라이얼이랑 빌리버스 트라이얼이라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RCT들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나라에서는 바이크 스피드면 웬만하면 또 0AG가 하면 당연히 수술 보내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제너럴 컨시더레이션을 좀 보시면 이게 벌룬이냐 셀프냐 이렇게 다들 이 스펙트럼이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 이런데 결국은 환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이렇게 밸브를 셀렉션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특히 바이쿠스피드 타바에서는 애뉴러스주에 청크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PVL이 높을 수 있고 라페 칼시피케이션이 심하면 애뉴러 럽처가 생길 수도 있고 칼시피케이션이 LVOT로 들어가면 LVOT 럽처가 생길 수 있고 칼슘의 분배가 에이시메트릭하면 마이그레이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 그래서 보시면 NCC와 LCC 사이에 이제 퓨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애뉴러스의 헤비 칼시피케이션이 보이신다. 익스텐시브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뭐 환자 같은 경우는 밸브를 이제 셀프를 선택을 했습니다. 셀프 밸브고 뭐 조금 쉘로하게 들어가면서 그래서 잘 됐나 싶었는데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뭐 30초 1분 지나면서 그냥 슥 이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밸브가. 그래서 밸브가 이렇게 팝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팝업이 된 다음에는 새로 밸브를 또 넣었고 미리 이제 코로너리 액세스에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이 밸브가 또 너무 위로 올라가서 계속 이렇게 떠다니면 안 되니까 살짝 밀어서 코로너리 액세스에는 문제가 없고 이 두 번째 밸브가 얘를 잡을 수 있게끔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잘 이렇게 피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밸브가 첫 번째 에블루에 들어갈 때 어려워서 그 스트레스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필요하면 스네어를 써서 걸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고정이 돼서 잘 됐고 조금 깊게 넣었습니다. 다시 빠지면 더 대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보시면 2년 뒤에 팔로우했는데 뭐 계속 괜찮고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익센틱하게 칼슘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이 이렇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피엔스를 쓰는 것도 아주 뭐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깊게 밸브를 넣는 게 좋을 수 있겠다. 두 번째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 LCC, NCC 사이에 퓨전이 있고요. 네, 칼슘이 이렇게 라페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밖을 찢어 먹을 것처럼 러처가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 잘 피면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피엔3를 선택을 해가지고 밸브는 경계선상에 있었는데 사이즈에서 보면 경계선상에 있어서 하나 더 작은 걸로 해가지고 프리벌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밸브 인플레이션은 아주 뭐 그래서 잘 됐습니다. 파이널 아무 문제는 없이 잘 끝났고요. 그래서 라페 칼시피케이션이 럽처 리스크도 있지만 이렇게 잘 피면 옆에서 봤을 때 모양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힐 수 있는 모양이라면 이렇게 사피엔스를 갖다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대신 급히 피면 무조건 럽처가 생길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천천히 페이싱을 하면서 천천히 인플레이션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면 이분은 RCC, NCC 사이의 퓨전인데 여기 보시면 LVOT의 칼슘이 심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럽처의 리스크가 높아 보여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에볼루스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밸브 잘 위치 확인하고 뭐 저희는 1차적으로 완전 피기 전에 한 5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하고요. 그래서 파이널 보면 아주 결과론적으로 뭐 문제 없이 잘 됐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네트레이팅하는 LVOT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애뉴럴 럽처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에블루스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가능하면 프리나 포스트 딜레이션 하는 거를 좀 줄일 수 있게 시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나토미가 중요한데 애뉴러스주에 청크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에블루시 좋을 것 같고요. 칼시파이드 라페가 럽처 확률이 높으면 에볼루스를 하는 건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접힐 수 있으면 접히는 모양이라면 사피엔3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LVOT의 칼시피케이션이 심하면 이거는 에볼루시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익센트릭하고 에이시메트릭하면 당연히 마이그레이션 생길 수 있어서 사피엔3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커런트 제너레이션 보시면 이렇게 액큐릿 네오도 있고 나비토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바이크 스피드에서 마이그레이션이 걱정이 된다면 결국 이쪽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게 될 것 같고요. 럽처 리스크가 높다면 요렇게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액큐릿 네오2랑 네비토는 어디 쪽에 속하게 될지는 바이크 스피드에 좀 넣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경험이 없어서 저도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바이크 스피드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있는 데이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프롱 컨시더레이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탑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술이 지금 하고 한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 아까 강식 선생님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 영 에이지에 바이크 스피드에 탑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이 그림처럼 처음에 벌룬을 넣고 셀프를 넣는 거는 가능한데 셀프 들어가는 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라이프롱을 생각하면 영 에이지에는 뭐 아나토미라게 수트를 하다면 그러면 벌룬 스피드를 넣고 그 다음에는 셀프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면 몇 번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이 바이크 스피드를 갖다가 이렇게 바실리카 해가지고 잘라내가지고 만들면 그러면 펴지는 게 이렇게 펴지는 게 이렇게 동그랗게 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크 스피드를 갖다가 트래크 스피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영상 보시면 이렇게 바실리카하고 바이크 스피드 심한 AS인데 데니 디비언 선생님 건데 이렇게 로테이션에서 보면 완벽하게 동그랗게 잘 마치 트래크 스피드 잘 펴진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 디바이스 자체가 거의 20브랜치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하기는 지금 아직 어려운데 더 그 디바이스 직경을 줄이는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하게 바식하면 한두 시간 걸리는데 숏컷은 거의 15분, 20분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바이크 스피드에서는 결국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마이그레이션이 걱정되고 그러면 이쪽이 맞을 것 같고 럽처가 걱정이 되면 이쪽이 맞을 것 같고요. 요 0에이지에서 바이크 스피드가 아니라면 네오2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바이크 스피드에 대한 자료는 별로 없고 나비토도 어쨌든 이 셀이 넓어가지고 충분히 그런 나중에 코로나로 쓸 좋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0에이지에서는 페이스메이커만 들어갈 정도가 아니라면 두 번째 밸브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조금 깊게 넣어야 두 번째 밸브 할 때 훨씬 더 안전하게 여러 가지 고민들 없이 시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패널 선생님부터 뭐 보시죠. 2시 12분이니까. 예, 저 이관영 교수님한테 한번 저는 그 서브클리니컬 스럼보시스가 임상예후의 쇼텀 그때 롱텀은 아니었지만 그게 영향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교수님 강의 보니까 그것도 잘 살펴야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CT에서 발견되고 한 달 쓰고 다시 쓸 때 남아 있으면 계속 라이프롱하게 도학을 써야 되는 건지 그리고 CT를 그러면은 저는 에코 한번 CT 찍지만은 계속 에코 팔로업을 하면서 환자를 평가하는데 CT 팔로업도 중간중간 해야 될지 좀 바뀐 좀 지식을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3개월째 CT 팔로우에서 할트가 보이고 이제 3개월째 에코도 해서 헤모다이나 프레셔런트 차이가 있을 때만 해요? 아니면 그림만 보고서 바로 노악을 써요 지금? 일단 저희는 프로토콜은 3개월째 모든 환자는 찍고요. 그래서 3개월째 CT에서 일단 할트가 있으면은 노악을 단기간은 쓰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에서도 이제 롱텀하게 봤을 때는 애뉴얼 에코 정도는 하시잖아요. 그럴 때도 보면 이 저희 그 벨로시티 올라가고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올라가면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 루틴 프로토콜은 3개월째 그리고 1년째 CT를 찍는데 그 외에도 이제 롱텀하게 보면서 애뉴얼리 에코에서 뭐 프레셔 그레디언트 올라가면 한 번 더 찍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도학을 1개월 쓰신다는데 1개월 쓰고 팔로업 다시 확인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팔로업을 환자를 1개월마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3에서 6개월 정도 후에 확인을 하긴 도학은 하거든요. 1개월만 쓰고 이제 끊고 다시
그 한 3개월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보험 안 되죠? 노학이요? 네. 그게 이제 노학 지금 그렇긴 어제 한데 장 교수님 말로는 보험 안 되는데 뭐 꽁서 어떻게 코드 넣고 쓴다 그러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 그게 맞긴 선호하는 한데요. 노학이 있어요? 아니 뭐 우리끼리인데 뭐 예. 선호하는 노학이 저희가 따로 있어요? 레코드를 좀 하고 올리고 있어서 이게 유튜브에 뭘 하고요? 뭘 한다고? 아 저희 이 강의가 다 레코드를 다 해가지고 아 리코드에서. 예 다음에 오프 더 알아서 레코드로 좀 이따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초이스 노학이 있어요? 따로 데이터가? 그건 아니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보면 와파린을 쓰든 노학을 쓰든 다 거의 그러니까 한 클럽 80% 정도 프로그램 레졸루션. 더하기 노학 네. 이렇게 써요? 아니요 그럴 클럽 때는 단독으로 끊고 예. 모노 예 하고 근데 최소한 얼마 동안 쓰고서 팔로우 3개월. 아니 그 팔로우 이미지를 하고 결정해요 그러면 네 팔로우 이미지를 시트를 또 찍어서 네 그럼 보통 어느 정도 몇 %에서 그게 다 사라져요? 시티 다 팔로우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거의 한 7-80%는 사라지는 것 7, 같습니다. 80%? 예. 그거 안 사라지면 안 사라지면은 레지멘을 좀 바꿔봐야죠. 세게. 네. 3개월 만에 그게 다 녹을 수 있나? 근데 예를 들면 보통 루틴으로 1년마다 팔로우 백고 하잖아요. 네. 에코에서 네. 그 리플레이 스롬보시스가 보이는 경우하고 CT 하고 이게 그러니까 미스매치되는 CT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더 CT가 센서티브하다고 생각하고요. CT에서 저희 칼시피케이션 온 케이스도 할트가 붙어 있더라도 그 Vmax가 4년 때까지 변하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헤모다이너믹이 변하기까지는 아무리 할트가 있어도 이제 그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센서티브하게 볼 수 있는 것은 CT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영상학과 선생님들이 정말 눈에 씻고 잘 찾아보시는 근데 정도로. 에코에서 리플렉스 롬보시스를 볼 수 있어요? 이미지를? 아니요 에코에서는 이제 볼 수 없죠. 프레셔 그레디언트 네, 변화를 프레셔 그레디언트만 보는 보는 건데 그게 아무래도 늦게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 중에 3개월 그러니까 와파린 쓰고 3개월 후에 데이터를 보니까 한 80% 레졸루션이 되더라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와파린은 어차피 보험 상관없으니까 네, 와파린 맞습니다. 쓰는 게 낫지 않아요? 노학은 네. 어차피 보험 저거를 하니까. 네네 근데 노학을 쓰신다고 했잖아요. 예 저희는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와파린 임상의 써도 사실은 판단에 무방한 거란 말이죠. 환자 괴로운데 3개월 말고 6개월째 찍으면 안 돼요? CT요. CT. 근데 이제 그거는 아마 팔로우하시 저기 아산에서 아답트 타바는 6개월째 CT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 좀 하자. 네. 패널 선생님들 얘기 좀 하게. 그리고 미리 좌단계 그만 얘기. 확인을 하면 그만해. 네네. 여기 오신 분들 바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철현 쌤하고. 저도 뭐 녹았다 치는데 그 뒤에 뭐 1년 이후부터는 생길 뭐 리스크는 없나요? 그 뒤는 어떻게 팔로우를 하시나요? 그게 파트너 3 트라이얼에서 보면은 3개월째 없었더라도 1년 후에 생기는 게 한 2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는 3개월 1년까지는 루틴하게 찍고 그 다음에는 좀 환자의 그 에코 팔로업 데이터를 보고 나서 찍을지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선생님 뭐 데이터 되게 잘 봤고요. 재미있었는데요. 그 CFD 모델에서 네. 뭐 일단 밸브 타입에 따라서만 좀 다른 거만 보여주셨는데 네. 사실 환자마다 카시피케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게 다를 거 아니에요. 아직 네네. 언퍼블리시 데이터고 아직 정리가 다 되진 않았겠지만 네. 선생님 느낌상 조금 더 하이 리스크다 하는 그런 아나토미컬 피처가 또 있을까요, 선생님? 혹시 그런 모델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지금 안 그래도 그런 그 CFD 데이터들이 보통은 그런 이 뭐지 변수를 다른 건 고정하고 이제 하나만 체인지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밸브 자체를 두 개를 비교하진 않고 똑같은 밸브 모양을 만든 다음에 하이트만 바꾸고 뭐 이런 식의 변수를 줘서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본 거는 이 하이트고 그리고 이제 이 오리파이스 에리아 가장 벌어지는 정도 뭐 그것도 차이를 둬서 하고 있고 밸브 사이즈에 따른 거 그리고 이제 ST 정션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 그런 아울타의 아나토미 이런 것도 바꾸고는 있는데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요 저기 뭐 하이트 임플란트 하이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오리파이스 에리어 같은데 그거는 아직 조금 정리가 덜 됐습니다. 네, 다른 토픽으로 좀 넘어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감사합니다. 저도 이광현 교수님께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예? 이광현 교수님께 질문 원래. 그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다른 선생님들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은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연자분들한테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연자 질문 좀. 강시혁 교수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강시혁 그래서 교수님. 뭐 생각을 다들 하긴 하겠지만 어저께도 얘기하다가 이제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나이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인데 뭐 그 정도면 됐다, 뭐 사피엔하고 말다 20mm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는 정도를 대충 몇 살로 봐야 될지 사실 지금 보험 기준에서 80세 이상이면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다 이 생각을 해야 될까 싶긴 한데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대염명이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기대염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기는 해서 지금도 80세 여성분의 경우는 1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 지금 넣는 여성분들은 다 세컨 밸브 생각하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스타디 보여준 거에서는 어떻게 평균 4.1년 뭐 막 5년 안에 한 게 많던데 서구 데이터는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 모르죠. 네. 우리나라 데이터는 제가 찾으면서는 보지는 못한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인터내셔널 멀티센터 레지스트리를 모은 것들이고 진짜 수명이 다해서 교체한 경우보다는 아직까지는 뭔가 문제가 생겨서 엔도카다이티스가 40%였고 뭐 이런 식이니까 문제가 생겨서 바꾼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미국 가이드라인은 65세가 탑이 기준이고 통계를 보더라도 65세 이상에서 거의 90% 가까이 탑을 하는데 65세 기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보여줬다 뭐 많은 선생님들 보여주셨지만 탑인 탑이 한 왜 탑인 탑이 탑이가 가능하냐가 물음표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이가 이제 고려될 대상인데 65세가 과연 적절한 나이일까? 가이드라인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교수님 수술도 마찬가지 고민이 존재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수술이라고 해서 두 번째 시술이 더 쉽냐 그러면 분명히 그런 건 아니라 가지고 65세에 밸브 수술을 한 사람을 20년 후에 어떻게 가져갈지는 우리 계속 고민하겠지만 65세 65세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에비던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거 다음에는 자, 다른 연자분들한테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좀 패널 선생님 중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제가 강제로 지명하겠습니다. 저건 황병희 교수님한테 아까 노션 2 트라이얼 보여주신 저도 좀 듣고 놀랐었는데 그때 그 바이커스피드 밸브에서 탑이가 레스 페이버러블하다라는 결과가 나온 게 일단은 뭐 이게 스터디 결과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가장 핫 디스커션 됐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보통 일단은 서저리군에서 스트로크가 되게 낮게 나왔고요. 타비군에서 스트로크가 너무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영향이 주고 바이크 스피드 하다 보면 당연히 뭐 번호하고 그러면 이제 데브리가 날아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센티넬 디바이스 같은 걸 더 많이 썼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스트로크 차이가 가장 결국 그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심장 판막 계속 바꾸다가 안 되면 심장 이식하면 안 돼. 시간이 다 돼갖고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 다음 시간까지 10분의 브레이크 타임은 있으니까 좀 쉬셨다가 다음 세션 하죠. 좋은 강의와 토론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